지난 10년 동안 영국 총리가 무려 6번이나 바뀌었고 이제 곧 7번째 총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마치 동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처럼 빈번하게 교체되는 나라, 바로 영국입니다. 2016년 브렉시트 투표 이후 영국은 말 그대로 정치적 경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부터 2026년 5월 지방선거 참패와 당내 반발 끝에 결국 사임을 발표한 키어 스타머 총리까지 영국의 정치 권력은 10년 동안 단 하루도 평온할 날이 없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당 대표 경선이 끝날 때까지는 총리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뒤를 이을 유력한 후보로는 맨체스터 광역시장 출신인 앤디 버넘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역시 얼마나 영국 정치가 예측 불가능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매년 바뀐다면 우리 경제는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요? 영국은 우리와 다른 의원 내각제 국가입니다.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제와 달리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자동으로 총리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당내 리더십이 흔들리면 대통령제보다 훨씬 빠르게 지도자가 교체되고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도 가혹하리만치 즉각적으로 묻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국의 이 잦은 리더십 교체가 과연 국가의 강대국 지위를 흔들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화려한 겉모습 뒤에 혼란일 뿐인지 그 실체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총리가 벌써 6번이나 바뀐 이 정치적 난장판 속에서도 영국이 아직 버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라는 거대한 글로벌 지각 변동 속에서 영국이 취한 생존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넘게 이어져 온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이 시기에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을 떠나 홀로 서기를 선택한 영국은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안았습니다. 과거에는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곳에서 물건을 만들어 오는 효율성 중심의 공급망이 대세였다면 이제는 믿을 수 있는 동맹국끼리만 뭉치는 안보 중심의 블록화로 흐름이 뒤집혔습니다. 영국은 나토, 즉 서방 국가들의 군사 동맹을 중심으로 미국의 안보 전략을 대변하는 전략적 가교 역할을 자처하며 독자 생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고립주의 리더십이 강화될 경우 이 가교 역할 자체가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현재 영국은 런던을 인공지능 기술 허브로 육성해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첨단 기술이 몰린 런던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 지역 간의 극심한 불균형이 내부 정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커진 정치적 불안은 결국 가계 경제의 구체적인 숫자의 공포로 다가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영국의 경제적 실상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경제 규모는 사실상 정체 상태입니다. 영국 정부의 공식 재정 감시 기구인 예산책임청은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이 원래 낼 수 있었던 최대 경제 생산 능력, 즉 잠재 GDP가 장기적으로 4%가량 줄어들 것으로 공식 추산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 국가경제연구소 등의 새로운 연구들은 실제 손실폭이 6에서 8%에 달할 수 있다는 더 비관적인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다행히 물가 상승률 자체는 2026년 5월 기준 2.8%까지 내려오며 한숨을 돌리는 듯 했지만 중동 지역 분쟁으로 국제 유가와 항공권 가격이 치솟으면서 교통비 상승률만 놓고 보면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국채금리 상승, 다시 말해 정부가 돈을 빌릴 때 감당해야 할 이자 비용이 문제인데 2026년 상반기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1998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 준칙에 대한 시장의 불신과 스타머 총리 사퇴로 상징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치며 이런 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정부가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우리 돈으로 조 단위에 이른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숫자 하나하나가 결국 공공서비스 축소와 서민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발표된 분기 성장률이 소폭 플러스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이는 내수 부진을 메우기 위한 일시적인 재정 투입의 결과일 뿐 구조적인 회복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시장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이런 냉정한 평가가 나오는 사이 정치권의 대결은 이제 에너지 정책이라는 구체적인 싸움터로 번졌습니다. 보수적 관료 집단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긴축을 주장하지만
급진 정치 세력은 민생을 위해 재정 지출 확대를 요구합니다. 이 갈등의 핵심에는 탄소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0에 가깝게 줄이겠다는 넷제로, 즉 탄소 중립 전환이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외치지만 당장 눈앞의 전기요금과 난방비 급등이라는 현실적 고통 앞에서 영국 정치는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터는 이제 의회를 넘어 금융시장과 서민들의 일상까지 침범했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로 잡는 이들의 행태는 영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특히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금리 변동은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겐 즉각적인 폐업의 경고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 불확실성이 기업들을 위협하는 사이 영국 의회라는 웅장한 쇼케이스 뒤에는 정치가 행정을 압도하며 빚어낸 텅 빈 성적표가 놓여 있습니다. 정부 발표는 늘 장밋빛이지만 내부 보고서를 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일한 태도, 즉 도덕적 해이입니다. 특히 어떤 사업을 벌였을 때 비용과 이익을 비교해 타당성을 따지는 비용 편익 분석을 정치적 입맛에 맞게 부풀리는 관행이 심각합니다. 사회 기반 시설 사업 등에서 수익성을 과다 계상해 사업을 승인받은 뒤 정권이 바뀌면 사업 폐기 비용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런던과 버밍엄을 잇는 고속철도 사업 HS2가 대표적입니다. 2012년 처음 계획을 발표할 당시 총 사업비는 약 320억 파운드로 추산됐지만 최근에는 그 3배가 넘는 1000억 파운드 이상으로 불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 교통부 장관조차 정확한 초과 비용이 100억 파운드인지 200억 파운드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한다고 인정할 정도인데, 이는 숫자 마사지와 주먹구구식 예산 추정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1990년대 부실 기업들이 무리하게 확장하다 쓰러졌던 과정과 놀랍도록 닮아있죠. 정권 교체기마다 공무원의 전문성은 정치 논리에 희석되고 유리한 데이터만 발췌하는 행태가 시장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번지르르한 간판 아래 숨겨진 이 골마 터진 환부를 들여다보면 정치가 어떻게 국가의 체력을 소진시키는지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국이 겪는 이 혼란의 씨앗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뿌려진 것일까요? 소름 돋게도 지금 영국의 국가 부채와 자산 가격이 함께 치솟는 이 차트는 전 세계가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 호황기 직전의 모습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모두가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그 호황 뒤에는 어김없이 거대한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었죠. 그 호황이 과연 탄탄한 실력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는지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감아 보면 영국만의 특수 상황도 눈에 들어옵니다. 브렉시트라는 거대한 결단을 내렸던 그날, 영국 정치는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 대신 정치적 셈법에만 몰두했습니다. 당시 지도부가 호언장담했던 경제적 독립의 꿈은 불과 몇 년 뒤 처참한 현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는 과거 일본이 거품 경제 붕괴 직전 보였던 무모한 낙관론과도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로부터 수개월 뒤 시장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영국의 모습은 과거의 실패를 학습하지 못한 채 같은 궤도를 돌고 있는 거대한 회전 목마와 같습니다. 각국의 사례를 비교해봐도 시스템에 대한 맹신이 멈추지 않는 한 결과는 항상 파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멈춰야 할 시점에 멈추지 못한 영국, 그 폭주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폭주하는 영국 정치 속에서 시스템 붕괴의 도미노 현상은 이미 곳곳에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미노를 쓰러뜨릴 실질적인 방아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이 가장 경계하는 지점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굴리는 연금기금의 급격한 운용 손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 매도입니다. 2022년 미니 예산안 사태 당시를 되짚어보면 그 위험이 왜 이렇게 클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됩니다. 당시 정부가 검증 없이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하자 국채 금리가 며칠 만에 급등했습니다. 문제는 많은 연금기금들이 금리 변동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빚을 내 국채에 투자하는 전략을 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금리가 오르자 연금기금들은 담보금을 추가로 채워 넣어야 했고 이를 위해 보유하던 국채를 서둘러 내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매도 자체가 국채 가격을 더 떨어뜨리고 금리를 더 밀어 올리는 악순환을 만들어 결국 잉글랜드 은행이 긴급 개입해서야 겨우 진화됐던 사건입니다. 다행히 그 이후 규제 당국이 연금기금에 더 두꺼운 안전판을 요구하면서 이런 극단적인 연쇄 붕괴 가능성은 다소 줄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채 금리가 다시 역사적 고점 부근까지 올라선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채 신뢰도를 흔드는 구조적 위험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라는 식의 무모한 예산 편성과 거짓 보고는 국가 자원을 갉아먹는 거대한 구멍이 되었습니다. 한 분야의 붕괴가 전체 공급망을 흔들고 이것이 외환 위기나 자산 시장 급락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은 이제 막을 수 없는 수준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댐의 미세한 균열을 방치한 결과가 거대한 수해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 붕괴의 거대한 청구서는 결국 누구의 식탁 위로 날아오고 있을까요?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진 정치 게임의 대가는 고스란히 영국의 평범한 시민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실질 임금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매일매일 가계부는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쌓아 올린 자산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 월급은 제자리일까요? 라는 탄식이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피해는 계층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청년들은 취업 문턱이 높아져 절망하고 노후를 준비하던 중장년층은 자산 가치 하락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글로벌 전략을 수정해 리스크를 회피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금리 인상과 납품 대금 지연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서 짚었던 런던과 북부 지역 간의 불균형은 숫자로도 뚜렷합니다. 런던의 노동 생산성은 영국 평균보다 약 30% 가까이 높은 반면 웨일스나 잉글랜드 북동부는 오히려 평균을 크게 밑도는데 한 연구는 이 격차를 방치할 경우 매년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이 박탈감은 이제 영국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뇌관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인들의 실책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 걸까요?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통계 수치가 나빠지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일상이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영국의 비극을 남의 일처럼 볼 수 없는 이유는 한국 또한 비슷한 시스템적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이나 단기 대출에 목을 맬 때 승자들은 정치와 분리된 독립연구소를 운영하거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통해 오히려 기술 투자를 늘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들에게 정치적 변화는 비즈니스의 변수가 아니라 준비되지 못한 경쟁자들이 도태되는 기회의 시간일 뿐입니다. 삼성이나 현대처럼 과거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글로벌 기업들 역시 위기 때마다 연구개발, 즉 R&D 비중을 높여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렸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시스템이 흔들릴 때 기술적 초격차는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방어 자산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자산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영국이 지난 10년간 총리를 6번이나 바꾸고 이제 7번째 총리를 앞두고 있는 이 정치적 드라마는 단순히 한 국가의 혼란을 넘어 우리에게 매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영국이 겪은 이 격변은 결국 정치적 효율성과 행정적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국의 사례를 통해 단기적인 정치적 수사 뒤에 숨겨진 구조적 리스크가 어떻게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지, 그리고 반대로 견고한 행정 시스템이 어떻게 국가의 최후 방어선 역할을 수행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뉴스를 보며 주목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는 명확합니다. 첫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리가 행정 실무를 어느 정도까지 압도하고 있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정책의 연속성이 끊기는 지점은 곧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치적 외압 속에서도 공무원 조직이 매뉴얼과 전문성에 따라 중립을 지키고 있는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소음과 무관하게 인공지능이나 첨단 기술과 같은 미래 산업에 일관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는 한 국가가 난세 속에서도 미래 동력을 잃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국의 사례를 받아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하는 글로벌 질서 속에서 우리 경제 또한 언제든 비슷한 시험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중 패권 다툼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전 세계 국가들의 시스템을 끊임없이 흔들어댈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가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가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과연 어떤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회복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국민의 일상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를 묻는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영국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현실과 미래를 잠시 고민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분석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쏟아지는 경제 뉴스를 바라보는 깊이를 조금이라도 더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현상을 넘어 본질을 읽는 힘, 그것이야말로 이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자산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